스물두 해 전 그 끔찍했던 여름밤처럼 억수 같은 비가 성북동 대저택에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목, 이강혁 회장. 57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지만 그의 서재를 감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천억대의 자산,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였지만 22년째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비명과 빗소리가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 온 젊은 가정부 박은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매화꽃 반지. 이강혁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2년 전 5살 딸아이에게 직접 디자인해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가 왜 저기 있는 것일까요? 이강혁 회장의 시간은 22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그날의 교통사고에 멈춰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 사진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유리 액자는 만질 수 없는 과거의 벽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을 뒤척였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가슴 통증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주치의인 정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잃어버린 과거에만 집착하면 눈앞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마저 놓칠 것이라는 친구의 충고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은수. 27의 그 아가씨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거대한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할머니, 오신자, 여사를 억척스럽게 모셔온 효녀였습니다. 이강혁 회장은 그저 젊고 성실한 가정부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거실 장식장을 닦던 은수의 목에서 반짝인 그 매화. 반지는 이강혁의 멈춰 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반지와 한 쌍으로 만들었던 딸이 더 크면 주려던 매화 귀걸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강혁의 은밀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식탁에 여러 과일을 내어 놓았습니다. 은수는 청소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고 놀랍게도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베어 물었습니다. 22년 전 아내가 늘 걱정하던 어린 딸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주방에 고구마를 쪄두게 했습니다. 은수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며 껍질을 벗겨 볼이 다람쥐처럼 볼록해지도록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고구마를 유난히 좋아했던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강혁은 아내가 딸에게 자장가로 불러주던 브람스의 자장가 변주곡 음반을 틀었습니다. 서재 밖으로 은은하게 멜로디가 흘러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은수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멜로디의 후렴구를 정확하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3사람, 자신과 죽은 아내, 그리고 잃어버린 딸뿐이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강혁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이자 그룹의 전무인 이강이었습니다. 강희는 오빠의 건강이 악화되기만을 기다리며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오빠가 젊은 가정부에게
유난히 신경 쓰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빠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핑계로 저택을 드나들며 은수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새언니, 강혁의 아내를 닮은 듯한 그 얼굴이 강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을 통해 박은수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강혁 역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충직한 최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수가 청소한 방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수습해 자신의 것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마침내 최 비서가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이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종이 한 장이 그의 22년 세월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찾았어. 여보, 내가 우리 딸을 찾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자신의 집에, 자신의 곁에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도 잠시, 이강혁은 거대한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딸은 어떻게 22년을 살아남았으며 왜 박은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일까? 모든 열쇠는 은수의 할머니, 오신자 여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오신자 여사의 심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강혁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은수를 마주쳤지만 그는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신자 여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의 눈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신자 여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 전 그 비 오던 밤, 그녀 역시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고 절망에 빠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고 그녀는 풀숲에서 비에 젖어 울고 있는 5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노인의 눈에 그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은수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와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딸처럼, 손녀처럼 키웠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자랄수록 자신의 죄는 산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혹시나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날까봐 그녀는 은수가 어릴 때 입고 있던 옷과 그 매와 반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강혁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은수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다고 흐느꼈습니다. 이강혁이 충격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노인을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강희 전무가 변호사와 사설 탐정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수의 5살 이전 기록이 없다는 조사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강희는 모든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딸이 나타나 자신의 상속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오빠. 이 할머니는 유괴범이고 저 가정부는 오빠 딸이 맞군요. 이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오신자 여사의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노인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강희는 기다렸다는 듯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딸, 22년간 유괴범 손에 자라나.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택에서 뉴스를 보던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자신을 키워준 세상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유괴범으로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저택의 다른 직원들이 경멸과 동정의 시선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은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강혁이 붙잡을 새도 없이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저택 문 앞은 이미 기자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유괴범과 산 22년은 어땠나요?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은수는 귀를 막고 인파를 뚫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딸이 다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이강혁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22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강혁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또다시 딸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22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삶으로 살아온 딸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강희에게 회사 경영권을 모두 넘기고 수행원도 없이 낡은 차 한 대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였습니다. 한편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일하던 은수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과 자신의 반지와 똑같은 매화 자수가 놓인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은수야. 이 할미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단다. 내 친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슬픔이 너무 커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부디 용서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렴.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잊고 있던 5살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가 널 지켜줄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 이강혁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수가 일하는 허름한 식당에 이강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다그치거나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식당을 찾아와 조용히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있는 은수에게 그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의 22년을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은수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의 묘지와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용서와 감사가 얽힌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 서울 한편에 희망찾기 재단이라는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이사장을 맡았고 이강혁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주는 일. 그것은 은수가 22년의 아픔을 딛고 찾아낸 삶의 의미였습니다. 성북동의 차가운 대저택에는 22년 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식탁 대신 작은 원탁에 마주 앉아 감자전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텅 비었던 집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